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올여름에요 코로나가 재유행할 조짐이 보인다는 의사협회의 경고가 있더라고요. 위생 수칙을 준수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었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제 그 인기 예능 나는 솔로 출연자 A씨의 가짜 명품 판매 의혹 전해드렸잖아요. A씨가 개최한 자선 경매 행사에서 명품 브랜드 목걸이를 구입한 제보자가 이 가품인 걸 확인하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방송 후에 A씨가 개인 SNS에 그거 무혐의로 끝났어요. 나 사기치는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수사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 보여주시죠. 자, 강릉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 인솔하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천국 불신지옥 소리치면서 다가왔어요. 아이들이 겁을 먹길래 제가 막아섰지만 저를 밀치기까지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하신 최지현님. 자, 서울 북촌 한옥청에서 테디베어 전시회 합니다. 사방 가족 들어오시면 입장료 공짜 하신 한혜정님. 자, 시각장애 아이들 데리고 투표하러 갔습니다.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동반 투표 안 된다고 막더라고요. 아니,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내용인데 우여곡절 끝에 투표는 마쳤습니다 하신 손예진님. 자, 그리고 오늘도 사전투표 인증해 주신 분들 많았는데요. 포항의 정혜진님, 경산의 박소영님, 최혜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치르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이복에 날 좀 데려가시게. 자, 15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한 5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최근에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신을 찾게 된 이유가 참 놀라웠는데요. 자, 일단 무슨 사건이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2010년 8월에 안동의 한 학교 교감인 50대 남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안동댐 선착장에서 넥타이와 신발을 남겨둔 채 사라졌는데, 당국은 이 실종 가능성을 두고 한 달 동안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끝내 찾지 못하면서 미제로 남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17일 안동댐 인근에서 수상 구조물을 설치하던 백민규 씨가요, 실수로 빠뜨린 사다리를 찾으러 수심 30m 호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반신 일부가 뻘 속에 묻힌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백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난 19일 경찰과 소방에 의해서 시신이 인양이 됐습니다. 시신은 신체 일부가 훼손됐지만 대체로 부패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였다고 전해졌고요. 시신 부검 및 유족과의 DNA 감식 결과 15년 전에 실종됐던 50대 남성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고인의 시신을 찾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야, 이제 사실 미신을 별로 안 믿는데 이 백 씨가 찾았지 않습니까? 이복에 날 좀 데려가시게, 이런 환청을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반복적으로 듣고 원래 같으면 밑에까지는 안 내려갈 건데, 그 비싸지도 않은 그 사다리 찾기 위해서 호수 밑바닥까지 갔고 30m 밑까지. 예, 밑바닥 가서 그걸 더듬다가 시신 일부를 만지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놀랍기도 하고 15년 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에요. 범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는데 결국은 시신을 찾아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럼요. 이 소식을 듣고 유가족들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미제 사건을 해결했지 않겠습니까? 이 백 씨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저 사진 속 백민규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이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인터뷰까지 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한사코 손사래를 치셔서 이렇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다짜고짜 퍽퍽입니다. 자, 이른 아침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성큼성큼 오토바이로 다가오더니 냅다 하이킥을 퍽! 자, 팍 쓰러지는 오토바이. 자, 그러더니 배달기사를 향해 야, 넌 또 뭐야 임마 하더니 손에 든 막 우산을 막 휙휙 하면서 배달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자, 괴한의 무차별 폭행에 오토바이도 쓰러지고 배달기사는 안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자,
다른 배달기사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그 괴한의 폭행은 저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원한 관계라도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지난 24일 오전 7시 50분쯤에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앞에 정차해뒀던 오토바이를 갑자기 발로 치면서 넘어뜨리고 그 뒤에 있던 배달기사가 남성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남성은 배달기사를 향해 돌진을 하고 나더니 사정없이 주먹과 발길질을 했습니다. 배달기사가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요. 이 남성은 배달기사를 쫓아와서 계속해서 폭행을 했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배달기사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남성은 배달기사를 뒤따라가서 건물 밖으로 나오고 나서 갑자기 넘어지는 척을 하면서 배달기사와 함께 땅바닥에 뒹굴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 배달기사는 이 폭행으로 인해서 이마와 턱 그리고 목 쪽에 부상과 전신 타박상을 입어서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 배달기사는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동기 범죄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날이 더워지면서 진짜 이런 미치광이들이 정말 고삐가 풀린 것 같아요, 팀장님. 맞습니다.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은 저 가해자가 사실은 술에 취하진 않았다고 하고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저렇다고 한다면 약물 중독도 확인해봐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인 문제도 검토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저렇게 묻지마 폭행한 사람은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예. 피해당 어머니 진단이 3년 나왔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피해 보상하고 이런 못한 거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모조리 받아내야만 저렇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것 형사적, 민사적 처벌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보이는 대로 줍줍입니다. 세상은 넓고 도둑은 많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오후 가게 앞을 지나는 녀석. 행거에 걸린 반팔티가 눈에 딱.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자, 맨 앞에 있는 티셔츠를 하나 쓱 뽑아 들고요. 한 장 갖고 누구 코에다 붙여. 자, 한 장 더. 자, 쓱 빼들고는 그냥 사라집니다. 행거엔 저렇게 빈 옷걸이만 덜렁덜렁. 자, 얼마나 내 스타일이었으면 똑같은 옷을 2장씩이나 훔쳐갔을꼬? 네, 21일에 제보자께서 운영하는 전북 김제의 한 의류 매장이에요. 혼자서 매장을 보고 계시다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옷은 없고 옷걸이만 있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CCTV를 봤더니 저렇게 한 여성이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옷을 쓱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변 상인들한테 이 여성을 알고 있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주변 그 주민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고 아직도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옷을 도난당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굳이 신고를 안 하셨대요. 비용이 비싸지는 않고 2개에 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티셔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 것 같아서 제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자, 차가 스르륵 그 안에서 내리는 남성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자, 앞에 있는 물건을 주섬주섬 으차 들고는 다시 가서는 트렁크를 열고 자, 저 가방같이 생긴 거를 트렁크에다 탁 싣고 아유 라차차 싣고 자, 문 닫고 다시 타고 갑니다. 자, 비싼 외제차 타고 와서 남의 물건 지 물건 마냥 냅다 싣고 가는 거 보소? 자,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지난 22일 대구의 한 거리입니다. 테니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구에 찾았었고요. 테니스 가방하고 이런 것들을 벤치에 잠깐 놔두고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에 한 2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저 외제 차량, 독일 차량이에요. 아이고야. 독일제 아주 비싼 외제 차량. 저 사람이 와서 그 2분 만에 물건을 가져가 버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냐. 아니 누가 보면 그냥 자기 것 같아요.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어. 거기 뭐가 있냐면 테니스 가방하고 신발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물건들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그 고가의 물건들이 있었는데 신분증, 지갑 등등 다 가져가 버렸고요. 결국은 경찰에 지금 신고를 했는데 CCTV에 지금 다 찍히고 있죠. 넘버를 이렇게 만약 우리가 보여주면 예. 네, 우리 남편이에요 라고 나올 정도인데 일단은 6시간 만에 피해 물품은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저러지 마세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10년 넘게 지내온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친구는 20대 때 꽤 통통했는데 몸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30대가 되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모델 같아진 친구는 자존감도 높아졌는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의 옷차림입니다. 평범한 카페나 식당을 가도 배꼽이 훤하게 보이는 크롭탑은 기본이고 운동복 레깅스에 브라탑만 입고 나온 적도 많아요. 처음엔 자신감이 생겨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정도가 너무 과한데요. 하루는 번화가에서 만났는데 그날도 브라탑에 속바지 같은 짧은 레깅스만 입고 온 겁니다. 제가 옷이 그게 뭐냐고 하니까 요즘에는 이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속옷 같은 옷만 입는 친구를 보면서 사람들 시선도 의식이 되고 괜히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저희가 마냥 어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결국 친구에게 내가 옷 사줄 테니까 바지라도 갈아입어라. 여기가 할리우드냐?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친구는 내 옷인데 왜 네가 신경 쓰냐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기분이 나빴는지 결국 집에 가버렸고 지금까지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어머머머, 지집애 진짜 영악한 것 좀 봐. 야, 박상희, 옛날에 내가 너보다 뚱뚱했다가 살 완전 빠져서 예뻐지니까 견제하는 거지 지금, 그지? 야,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입는 옷 나 완전 잘 입으니까 너 질투하는 거지? 야, 지금 내 몸 이 라인 내 피땀 눈물이야. 더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걸 왜 가려? 부러움 너도 살 빼, 동그라미. 야, 기대됩니다. 좋아요. 자, 다음 사연자예요. 부럽냐고? 하나도 안 부러워.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거 왜 이래? 야, 다혜 너 정신 좀 차려. 나이 30대 후반에 무슨 배꼽을 내놓고 레깅스를 입고 다녀. 야, 그 레깅스 위에 제발 뭐라도 좀 이렇게 둘러 좀. 남자들이 너 쳐다보는 거 그거 예쁘다고 보는 거 아니야. 흉측해서 쳐다보는 거. X. 아, 팀장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크롭탑, 브라탑 나오는데 크롭탑, 브라탑 여러 레깅스 이거는 헬스장에 가서 입어야 되고 아니면 수영장 아니면 해변으로 가세요. 왜 이걸 길거리에서 요거는 남성들이 볼 때는 흉측하게 보는 거 맞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사랑하고 싶으면은 길에서 번화가 입지 말고 어디로 해변으로 가세요. 아, 교수님. 아, 네. 저는 조금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뭐 좀 창피하거나 같이 있기 민망하거나 싫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주인공께서도 친구한테 내가 옷 사줄 테니까 너 입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한테 먼저 도발을 하신 건 맞아요. 여기가 헐리우드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로서는 기분이 나쁜 게 맞아서 사실 한쪽의 잘못만으로 싸움이 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사실 30대 후반 여성이 이렇게까지 입는 거는 제가 같이 다녀도 좀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휘트니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멋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과할 때는 여성인 제가 봐도 좀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길거리를 이러고 다닌다? 번화가를? 저도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근데 예. 진짜 저도 이렇게 뭐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을 보면 시선 처리하기가 이게 때와 장소에 맞는 의상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수영복 입고 방송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상해지죠. 보기 싫고. 예. 마찬가지로 해변가에서 방송에 걸릴 것 양복 딱 입고 와가 막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아, 그 양복 밑에 막 수영복 입고 막. 그건 더 이상하죠. 네. 말도 안 되는 복.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제보자님은 지적을 한 건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그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건 좀 본인이 좀 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네 마음을 좀 더 이해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제보자님 말씀 맞아요. 맞지만 사연자님 말씀 맞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해가지고 친하게 지내세요. 아, 이제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저도 사실 제보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연자라면 저도 약간 좀 신경 쓰이고 민망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좀 이 제보자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 조금 공격적으로 한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사연자라면 그 친구 생일 때 너 이런 옷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때 옷 한 벌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화해하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좀 예쁜 옷을 선물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가족
나중에 여러분들은요? 의견도 볼게요. 무기마루님,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죠라고 하셨고요. 먼지님은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준희님도 친구니까 저런 말 해주는 거지 남들은 속으로 욕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북 경주의 한 왕복 2차선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흰색 트럭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파란색 트럭과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파란색 트럭의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아유,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심정은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밤에는 그냥 꿈속에서 그냥 헤매고 다니고.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기막힌 현실 앞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한순간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장을 잃은 유족의 제보입니다. 자, 이 사건이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족들 분들께서 이 고인과 가족들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하셨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교수님, 좀 어떤 사고, 어떤 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4월 21일에 오전 10시 20분쯤에 경북 경주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 부부 금술이 굉장히 좋은 70대 부부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같이 산에 오르고 집에 오셔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고 두 분이 같이 볼일을 보다가 돌아오고 있는 길에 2차선에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왕복 2차선인데 이분들은 전혀 잘못이 없고 저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이 노부부 모두 크게 다쳐서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6일 만에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자, 저 사고 당시 이 아내분께서는 조수석에 타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도 상대편 차 운전자, 그러니까 가해 운전자를 또렷이 기억하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시뻘건 얼굴로 아내분 얘기 들어보시죠. 저쪽에서 막 바로 우리한테로 와가 오는 것도 앞에 목격했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얼굴이 붉은 데다가 핸드폰을 들고 왼손으로 핸들 잡고 그렇게 운전했어요. 우리는 양쪽 문이 다 잠겨가지고 꿈쩍달싹 못하고 있는데 차에서 막 창문을 열고 몸을 쭉 빼내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듣지도 못했어요. 자, 사고 발생 시간이 지금 제가 보니까 오전 10시 20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벌게져 있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얼굴이 벌겋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오전 10시 20분인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인근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했다고 한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아내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왼손으로 핸들 잡고 운전하면서 얼굴이 벌겋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던 상황인데 이 운전자 주장은 조금 다르긴 해요. 예.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서 그걸 줍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본인 주장은 음주가 아닌 단순 사고였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자, 지금 흰색 트럭이 와서 팡 박았어요, 예. 지금. 자, 왼쪽에 있는 흰색 트럭이 가해 차량이고 지금 빨간 원에 있는 빨간 원 안에 있던 차량이 이 피해자분의 차량입니다. 자, 유족들은 사고 이후 가해 운전자의 대처 때문에 더 화가 나신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당시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람에 그 피해 차량이 운전석 쪽이나 조수석 쪽에 문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운전석에 있는 남편이 그 핸들에 가슴을 막히고 또 다리가 끼으니까 꼼짝 못하는 상태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떡합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가해 운전자 차량은 차에 가만히 있고 내리지 않고 그게만 창문을 잠깐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본인이 아니고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구급대원들이 경찰과 구급대원이 왔는데요.
그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온 뒤에 그때서야 가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죽을 길을 졌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운전사 쪽, 피해 운전사 쪽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유족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가해자가 차 안에서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그때서야 그 구급대원이 온 뒤에 그 죄송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왜 차 안에서 긴급 조치를 안 하고 있었는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 방금 차량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피해 차량 사진을 보면 지금 운전석 쪽이 완전히 그냥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석 그죠 핸들이 이 남편분을 몸에 완전히 끼어버려서 옴짝달싹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사고 당시 충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구급대원은 먼저 조수석 문을 열어서 이 아내를 구조해서 응급실에 보냈는데 남편은 이 유압장치로 이 차체를 벌린 뒤에야 구조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남편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갈비뼈에 폐가 찍혀서 피가 고여 있었던 상태였고 이 사고 당시 외부 충격도 심각해서 간 파열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고 6일 만에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습니다. 아내도 왼쪽 갈비뼈 3대, 오른쪽 갈비뼈 2대에 금이 가고 늑골이 골절됐고요. 또 폐에도 피가 고여 있는 상태인데 희귀 혈액이라서 수혈이 쉽지 않아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회복이 더딘 상태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은 퇴직 후에 귀농을 해서 10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다가 올해 3월에 밭을 정리하고 좀 노후를 보낼 계획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된 아내는 여전히 밥도 잘 못 드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하고요. 평소 지병이 있어서 남편이 때마다 약을 챙겨줬었는데 지금도 약을 먹을 때마다 남편이 생각나서 슬프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고인의 둘째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잘 나오지도 않은 목소리로 여기 왜 왔냐, 가서 공부해야지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경찰은 그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했는데요. 자, 며칠 뒤에 유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내분 얘기 들어보시죠. 그냥 둬면 안 되죠. 저 같으면 진짜 나는 진짜 이 분을 어디 가서 내가 풀어야 될지 감당이 안 돼요. 왜 우리나라 법은 그런 법이에요? 우리나라 나는 법이 아주 엄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죽여놓고도 그렇게 기각을 시키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가지고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꿈만 같아요. 지금도 집에 가면 아저씨가 있는 것 같고 밤에는 운동해서 어떻게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속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이 안 됐어요. 지금 제보자께서 너무나 원통하시고 속상하신 목소리 들으니까 이제 더 안타까운데요. 유족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담당 경찰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구속이 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가해자가 옛날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허가 취소될 만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짙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너무 중대한 사고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세 가지 요인만으로도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은 도저히 이거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의 한을 꼭 풀어주고 싶고 또 음주운전 전과자였는데도 구속조차 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히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런 거 보면요. 윤창호법 같은 거 만들면 뭐합니까? 예? 윤창호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단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이 음주운전은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입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가죠. 무기 또는 3년에 해당해요. 음주로 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면 사실은 거기다가 지금 전과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거 풀어줄 이유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면허 취소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고 전과 있고 음주해서 사람이 죽게 됐고 이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구속의 상황으로 봐야 되고 이게 어떻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 된 거는 뭐
이 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했을 때 형이 뭐 적게 되거나 아니면 형이 이 운전자한테 유리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3년이나 그렇게 무기이기 하겠죠. 때문에 예. 그럼 결국은 법정 구속이 좀 되는 모습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팀장님, 그 유족 입장에선 뭐 법정 구속이 나중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이런 수사를 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납득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검찰에 신청을 했고 검찰도 유증하니까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어렵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 한 거 보면 합의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합의하면 가능성은 있는데 합의 내용에 빠진 거 봐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다 납득을 못 하고 계시네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해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이 여전히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의 딸이 추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가해 학생 가족들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형량을 낮출 생각만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막힌 사건의 내막을 알아봅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반장픽에서 전해드렸던 제보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남 무안에서 중학생이 70대 이웃 할아버지를 때려서 숨지게 했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자, 그 고인의 따님께서 추가로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이 가해 학생 측 그 가족들의 태도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 자,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 작은 마을에서 피해자, 가해자 서로 왕래도 있고 뭐 사이도 좋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웃 사촌을 넘어서 정말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8년 전에 전남 무안군의 한 마을로 귀촌을 하셨는데 옆집과 서로 이모 삼촌 하면서 자주 왕래를 했고 제보자 아버지가 밥도 사주고 그 집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는 정말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이웃집 딸이 당시 중3이던 아들을 비롯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바로 옆으로 이사를 한다면서 제보자 아버지에게 삼촌 저 이사하면 뭐 사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버지는 뭐 사줄까? 마트 가서 같이 골라보자라고 얘기를 한 뒤에 실제로 마트에 가서 냄비와 프라이팬, 반찬통 등을 사줬다고 합니다. 제보자 어머니도 이웃집 이모와 평소에 자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전해 들어서 이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집들이 선물을 사주신 거예요. 고인이. 자, 그런데 이 선물이 이런 결과를 낳을 거라 꿈에라도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선물을 사주고 얼마 뒤에 제보자 따님은 이웃집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 누나. 야. 왜? 삼촌이 내려왔는데. 뭔일 있어? 한대 때려버렸는데. 몸싸움 하다가. 뭔 사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뒤로 자빠졌어요, 지금. 내가 아빠를 한 대 때렸다고? 몸싸움 하다가. 근데 지금 차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시고 계속, 아유, 이러고 계시니까. 자, 당시 집에는 이 아버님 혼자 계셨으니까 급한 대로 지금 따님한테 연락이 간 겁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몸싸움을 하다가 내 조카가 한 대 때렸는데 지금 아유 하면서 지금 막 그러신다. 네. 자, 그런데 CCTV 영상이 있잖아요. 네. 이 제보자께서는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CCTV 영상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당한 일은 그 단순하게 그냥 한 대 맞고 뒤로 넘어지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이모는 이 상황을 말리려고 했지만 일단 그 집 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막 흥분한 모습으로 물을 끼얹고 양동이를 던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장갑을 끼면서 손자가 어슬렁 거리다가 주먹으로 두 차례나 이 어르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병원에 실려가셨고요. 사경을 헤매다가 4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제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버님만 집에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유추해 보니까 아버님께서 사주신 그 선물
선물을 이 집에 그 딸이 뭐 왠지는 모르겠지만 안 쓰겠다고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서운하셔가지고 아버님께서 닷을 가지고 가서 주셨는데 그때 이 손자한테 1차 폭행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 오셔서 이 당일날이 아마도 그 폭행에 대해서 또 따지시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감히 나를 때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러 가셨다가 이렇게 2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사연이 있었을지언정 중학생짜리가 할아버지, 뭐 동네 할아버지죠. 70대 노인을 저렇게 폭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웃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워낙 작은 동네여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자, 이런저런 얘기들을 전해 듣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더 기막힌 건 사건이 벌어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가족처럼 여겼던 저 이웃의 태도, 그게 괘씸했다는 겁니다. 제보자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가해자 엄마랑 가해자 외할머니랑 병원 앞으로 와서 30분 얘기한 게 전부였어요. 자식 잘 키웠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 자, 외할머니도 내가 손지 새끼 잘못 키워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뻔한 얘기를 하죠. 돌아가신 후에 한 번도 뭐 연락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은 벌써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더라고요. 저희는 뭐 신고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제 형량 깎을 연구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무한 내려가기 전에 사건반장에 제보를 했었던 거예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마주쳤는데 하는 얘기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고, 왜 언론에 저기를 했냐고, 변호사를 통해서 또 막을 수는 없냐고 그런 것까지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처음 지난해 10월에 방송을 하고 나서 워낙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다 보니까 많은 다른 언론들이 이걸 인용 보도를 했었거든요. 자, 들으신 것처럼 이 피해자 가족분들은 유족분들은 일단 아버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막 경찰 신고고 뭐 이건 다 일단 우리 아버지 빨리 정신 차리게 해야지. 자, 그런데 저 중학생 녀석의 그 집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하고 네.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놨더라. 상당히 괘씸하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119에 이 신고를 했는데 신고했을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 폭행이 일어난 것처럼 신고한 게 아니라 뭔가 우연히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신고가 됐다는 점이 첫 번째로 아주 괘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사과 부분인데요. 잘못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라서 치료가 시급된 상황인데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때까지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식 사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좀 황당한 부분이 이런 사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사건 반장이나 등등에 좀 제보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방송이 좀 안 나가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뻔뻔해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그 신고서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신고서. 자,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119에 신고는 했어요. 자, 그런데 신고서에 적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신고서에 보면은 마치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걸, 이분이 왜 여기 쓰러져 계시지 해서 막 119에 전화한 것처럼 지금 신고 내용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함. 자, 동네에선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별의별 막 온갖 이상한 얘기가 확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원래 죽을 사람? 더 들어보시죠. 우리 딸까지 신고를 해가지고 저 때문에 벌금이 많이 나오게 생겼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래요.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가해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은 원래 죽을 사람이었으니까 병원비만 주면 된다고, 장례비 안 줘도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서 내치더라도 가서 잘못됐다 미안하다 애기 데리고 가서 사과를 해라.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래요. 아직까지 미성년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잡아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는 답답하기만 하고. 자,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대신 아유, 두들겨 맞더라도 가서 사과는 해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
네,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 조언도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께서 이웃집 손자를 폭행치사로 고소를 하면서 아까 보면은 그 집 딸도 막 물 아버지한테 뿌리고 양동이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폭행으로 고소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웃집에서는 그 이모님이라는 분이 우리 딸도 고소해가지고 우리가 벌금 많이 나오게 생겼다라고 좀 험담하고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돈 받으려고 저런다. 쟤네 합의는 절대 없다. 막 이런 뭐 누가 합의를 적반하장의 발언도 하고요. 그중에서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원래 죽을 사람이었으니까 장례비는 안 줘도 되고 병원비만 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이제 듣는 이웃집 분들도 기가 막히니까 가서 사과를 해라. 내치더라도 사과를 하고 그 아들 손자도 데려가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로부터 합의에 얼마의 생각이냐라는 연락이 왔대요. 얼마를 줘도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집 사촌이 아니고 이웃집 원수가 됐는데요. 사건 반장 보도 이후에 여러 채널에서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학생 어머니, 즉 이웃집 딸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전히 반성 없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기 아이를 감싸면서 우리 아이가 그 정도로 미치지 않았다. 저희 부모랑 친한 거지 우리랑 친한 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방송이 나간 이후 가해자 어머니는 추정되는 인물이 댓글을 통했다고 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한다. 우리 가족 힘들고 우리 애는 더 힘들다. 말조심들 하라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항변했다고 하는데 아마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허위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좀 본질이 왜곡되고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명예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댓글이 가해 학생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사건 그 방송 유튜브 클립에 저런 댓글을 단 겁니다. 추정입니다.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한다. 우리 가족도 힘들고 우리 애는 더 힘들다. 당신들 댓글 함부로 달지 말아라. 말 조심해라.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폭행치사에서 지금 상해치사로 변경을 했어요. 폭행은 그냥 살짝 물리 형사였는데 사망한 거. 상해는 때려서 상해를 입히려고 했는데 사망한 거.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살인죄 부분입니다. 예.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죽일 의도가 보이는지, 아니면 죽일 어떤 의사가 있고 죽여도 상관없다 용인하는 태도가 있는지 이 부분인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 당시 만 15세긴 한데 예. 복싱을 했었어요. 아, 상당히 어떤 주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돼 있고 계획적이에요. 목장갑을 끼고 맞아요. 주위를 맴돌다가 폭행을 행사하는 모습이 가격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덩치도 상당히 더 크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도 사실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1차 폭행 후에 안면을 가격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12,000명 정도가 엄벌 탄원서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 구속영장 기각됐죠. 예. 고등학교 지나갔어요, 지금. 아 지금 학교를 학교 다녀요? 갔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느냐. 피해자는 지금 사망했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가해 학생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중학생,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이걸 유족들이 보고 도저히 분통 터져서 못 살겠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집안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모자 속으론 땀이 흐르고 여성은 계속 손 부채질을 하는데요. 보다 못할 시어머니가 모자를 벗기려는 순간 여성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집 안에서조차 모자를 벗지 않는 며느리.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내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뒤 너무 좀 큰 혼란에 빠졌다는 남성분의 사연이에요.
네, 오늘 사연자는 30대 남성이고요. 30대 남성 박 씨한테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예민하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본인의 손만 이렇게 닿으려고 그래도 너무 싫어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추운 것도 싫고 더운 것도 싫다 뭐 이러면서 사람 많은 것도 싫다 그러면서 늘 실내 데이트만 고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내 몸에 손대는 것도 싫고 특히 머리 쪽에는 손대는 게 너무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연인이 됐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서 얘기하면 난 낯선 데서는 한숨도 못 자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했어요. 아, 여자친구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었던 이 남성은 결국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 결혼 전에도 저랬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신혼여행 하면 뭐 하와이나 몰디브 이런 휴양지를 가잖아요. 바닷가. 그런데 이 아내는 나 물을 너무 싫어한다면서 육지를 고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지에서도 뭔가 이상했던 게 보통 신혼여행 가서는 좀 꾸미고 예쁘게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계속 주구장창 모자만 눌러쓰고 실내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평소 연애 때도 모자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러려나 싶으면서 모자 선물만 잔뜩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내의 예민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신혼집을 구할 때도 화장실이 꼭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다른 사람과는 같이 못 쓰니까 내 화장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는 화장실을 들어갈 때는 꼭 철컥하고 문을 잠궜고 샤워도 1시간 넘게 하면서 좀 개인 시간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 영화 조폭마누라 보면 막 문신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팀장님? 아마 어떻든 의욕스러운 향기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남편도 호심이 생기니까 아내의 화장실을 몰래 들어가 봤지만 평범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여성, 즉 와이프의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사용하고 나서 이제 수건을 끊으려 보니까 거울 수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열었더니 그 안에 쇼핑백이 있더라. 이상하다. 그래서 쇼핑백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부분 가발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박 씨는 깜짝 놀라고 오싹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한테 가서 머리를 살짝 만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누나가 번쩍 뜨더니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친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남편이. 예. 아, 박 변호사님. 네. 놀랐습니다. 자, 좀 뭐 사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머리가 조금 저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부분 가발을 착용하고 다녔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왜 지금 머리가 저러냐 하니까 학창 시절 때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머리를 쫙 뽑는 버릇이 생겼는데 정수리를 계속 뽑다 보니까 그쪽에 머리가 더는 안 났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공교롭게도. 그래서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입학을 하고서는 부분 가발도 착용하게 됐는데 이거 남자친구 만날 때마다 고백을 했대요. 나 사실 가발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니까 일주일 안에 차였다고 해요. 당연히 그때부터는 그 얘기를 비밀로 좀 트라우마가 계속했었고요. 됐겠네요. 지금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 비밀이 들통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결국 아내가 미안하다 속에서 미안하다. 이거 싫으면 이혼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에이 괜찮다. 살자. 오히려 다독거려 줬다고 합니다. 이 남편 좋네, 교수님. 아, 네. 그렇죠. 가발 썼다고 이혼을 하면 뭐 결혼도 안 했어야 되는 그런 사이 신뢰 관계죠. 근데 어쨌든 아내는 그다음부터 마음이 좀 편해져서 집안에서는 가발을 벗고 이제 자연스럽게 지내게 됐어요. 솔직히 남편이 그 모습이 편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잠결에 어느 날 밤에 이제 뭐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정말 초풍 쓰러져 하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화장실 곳곳에 사람 머리카락이 걸려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께서 샴푸를 해놓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걸었는데 밤에 막 비몽사몽 중에 보니까 그게 사람으로 막 보일 수 있잖아요. 너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부의 갈등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빵 터집니다. 자, 비밀을 품은 아내 역엔 백다혜 아나운서, 진실 추적자 남편 역엔 박지훈 변호사, 눈치채로 시어머니 역엔 박상희 교수, 별별 극장 레디 액션! 더워. 다혜야, 네. 왜 이렇게 더운데 모자를 쓰고 있어? 어머, 얘 왜 이래? 야, 쟤 땀 흘리는 거 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늘 좀 머리를 못 감아서요. 아유,
얘는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야 머리를 못 감는 거 괜찮아 괜찮아 내가 벗겨줄게 그 머리 모자 좀 벗어.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냥 모자 쓰는 게 편하다니까요. 엄마가 그 가발인 걸 몰라서 그 아이가 이참에 그 가발 확 벗어보자 그냥. 시원하게 살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그런 말 할 거면 나 앞으로 시댁에 다시는 안 올 거야. 아 답답하네. 이제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도 가족 아이가 그냥 시원하게 가자. 머리도 없잖아 어차피. 시원하게 살자. 아, 그래도 이 여자의 자존심인데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네. 깔 수는 없잖아요. 아내도 시댁에 갈 때 계속 항상 모자를 쓰고 갔던 거예요. 근데 시부모님이 덥겠다면서 이 모자를 벗기려던 찰나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불편하고 싫다는 겁니다. 이 남편 박 씨 입장에서는 아내의 콤플렉스는 이해하지만 자신한테 사실을 숨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댁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남편 박 씨가 그냥 우리 가족한테도 사실을 털어놓고 집안에서는 편하게 있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럴 바에는 아예 시댁에 안 간다. 왜 싫은 걸 자꾸 욕을 하냐면서 그럴 바에는 이혼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데, 자 팀장님부터요. 당연히 지켜주는 게 맞고 저 같은 경우면은 만약에 저렇게 탈모가 있다고 한다면 모발 이식을 시켜주고요. 모발 이식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가 스님 머리처럼 박박 깎아도 저는 사랑할 겁니다. 관계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부터요. 박박 깎는 거는 모르겠는데 절대로 비밀을 유지해야죠. 이거는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 다른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해하잖아요. 이거 아주 큰 컴플렉스거든요. 지켜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만약에 아내가 이제 시원하게 그냥 알리겠다 하면 말려야 돼요. 아이 괜찮다고 내가 다 보호해줄게. 그래야 되는데 시원하게 까자 이러면 안 되죠. 자, 교수님. 뭡니까? 자, 교수님. 네, 저는 생각이 뭐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데요. 일단은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잖아요. 시부모님한테 가기 싫고 계속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신뢰만 있고 이래서 무조건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고 시간을 줘야 되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모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를 계속 뽑는 건데 그 머리를 계속해서 너무 오랫동안 뽑으면 탈모가 일어날 수 있는데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전혀 지금 케어를 안 하고 어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머리만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뽑힌 머리 때문에 나중에는 사랑했던 남자친구들로부터 거절까지 당해서 그 상처가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러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절대 안 되고 하지만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좀 잘 이 아내가 스스로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족분들도 스텔라님 시댁한테 알리고 싶지 않죠라고 하셨고요. 레일라 나나님도 지켜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켜주세요.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여기는 참전용사기념관인데요. 건물 뒤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무 사이로 나타난 차량이 건물로 뚝 이렇게 떨어지고 마는데요. 그 충격으로 잔해들이 앞마당까지 날아옵니다. 지금 하늘에서 날라온 거예요, 지금? 네, 나무 뒤에도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가 추락한 건데요. 앞부분이 처참하게 찌그러진 꽂혔어. 차는 건물 지붕을 뚫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운전자 어떻게 됐어요? 네, 다행히 운전자는 자기 발로 구급차에 탔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과 몇 달 전에도 과속한 차량이 똑같이 지붕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세 번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커다란 인조잔디 매트를 들고 서 있습니다. 대체 뭘 하나 싶었는데 그 순간 웬 할머니가 뚝! 그 순간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데 겨우 할머니를 받아낸 사람들이 조심조심 매트를 내려놓죠. 아니, 어디서 떨어지셨어? 무려 이분 102세입니다. 고령의 이 할머니 이 건물 3층 창문에 매달려 있었어요. 창문을 그냥 문으로 착각하고 잘못 나온 거라고 하는데요. 버티다 못해 힘이 빠지니까 가게 간판에 부딪히고 그대로 추락한 겁니다.
아이고. 자, 주변 상인과 행인들이 십시일반 손을 보탠 덕분에 할머니는 가벼운 찰가상만 입었다고 하고요.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고 지금은 퇴원했다고 합니다. 아우, 너무 멋지시다, 저분들. 다음 이어갑니다. 여직원이 식당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남성이 슬쩍 여직원을 건드려요. 모르는 척 도망치려는 남성에게 직원이 가서 따지니까 남성이 갑자기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좀 도와줘! 직원이 용감하게 반격을 해보지만 남성의 폭행 계속되고요. 이때 가게에서 달려나온 동료들의 반격이 왔어. 시작이 됩니다. 점장이 남성의 목을 감싸고 순식간에 와우. 제압해요. 다른 직원도 사정없이 팍팍팍팍 발로 남성을 응징합니다. 발로 차! 자, 눈을 다친 여직원 유급 휴가를 받고 쉬고 있다고 하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 예. 딱 목을 감고 팍 바닥에 내다 꽂았어. 그렇습니다. 아마 점장께서 격투기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멋있게 합니다.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아기에게 똑같이 어린 강아지 친구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소중하게 이렇게 꼭 안아주는데요. 너무 귀엽죠? 네, 활짝 웃으면서 강아지를 보던 아기가 갑자기 입에 이렇게 먹어? 손을 아, 넣더니 먹던 고기를 꺼냅니다. 야. 그리고는 강아지 입에 갖다 대니까 강아지가 냠냠하고 아주 맛있게 먹는데요. 네, 입에 있던 것도 꺼내서 줄 만큼 강아지에게 홀딱 빠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오래오래 계속되면 좋겠네요. 아, 교수님 딱히 이렇게. 네. 너무 예쁘긴 한데 우리 몇 번이나 하는데 강아지한테 사람 뭐 음식 주는 거, 사람한테 강아지 음식 주는 거 양쪽에 다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듀오링고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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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커피는 향부터 천천히.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온종일 치열하게 사는 게 보통이니까. 보통의 하루에 메모드급 에너지 가득. 우리의 보통 날을 채우는 커피. 메모드 커피.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타이어, 본질에 대하여. 넥센 타이어. 프로시 넣고 프로시 넣자. 피부에 섬유에 닿으니까 자극 없이 빼고 살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식물이 잘해. 프로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사반 후반 짧게 달려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